그날 집안에 들어온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병원 확장 축하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그리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까지 양가 부모님이 모두 모였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2배로 확장했다며 양가에서 축하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저만 느낄 수 있는 그 미묘한 떨림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식탁 끝에 앉아 목에 걸린 가시처럼 말 못할 감정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들어 유난히 거칠에 신경을 씁니다. 원래 외모나 옷에 무관심한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셔츠에 다림질이 번듯했고 자주 향수를 뿌렸습니다. 처음엔 병원 확장 때문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환자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주려는 거겠죠. 하지만 뭔가 다릅니다. 그의 눈빛에서, 말투에서, 심지어 걸음걸이에서조차 낯선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번엔 진짜 병원이 확 커졌네, 자네. 자하다. 아버지의 말에 남편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이게 다 장인어른 덕분이죠. 기반을 워낙 잘 닦아주셔서요. 겸손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다른 색이 스며 있었습니다. 자신감, 아니 들켜선 안 될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경계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미세한 변화를 아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양가 부모 모임 다음 날 병원에서 축하 파티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모였고 간호사 김가영도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참 밝고 예뻐졌습니다. 제가 처음 병원에서 봤던 그 꾸밈없던 모습과는 다르게 오늘의 그녀는 어딘지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화장도 심지어 말투까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갈 무렵 가영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살짝 취한 듯 보였습니다. 사모님, 원장님, 정말 대단하시죠? 병원도 키우시고, 근데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늘 물을 머리맡에 두고 주무시던데 그것도 못 챙기시나 봐요. 엎드려 자는 버릇은 여전하시고. 그 말에 제 손이 멎었습니다. 그녀는 어쩌다 그것을 알게 된 걸까요? 제 남편의 수면 습관을, 침실에서만 보이는 그 작은 버릇을 어떻게 안 걸까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지만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요즘 바쁘시니까요. 혹시라는 생각이 지옥처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온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 모든 게 무너지기 직전의 침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 잠깐 들렀을 때였습니다. TV 인터뷰 촬영이 있었고 남편은 헤어 디자이너와 함께 있었습니다. 젊고 화사한 여자였습니다. 유진이라고 소개받았습니다. 6개월 전부터 병원 홍보 영상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헤어숍 명함을 주며 친근하게 웃었습니다. 오시면 무료로 피부 관리도 해드릴게요. 원장님 추천으로요. 그 순간 제 뒷목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프로페셔널한 친절을 가장한 애정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은 이상하게도 잊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에서, 남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리고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서 모든 걸 읽었습니다. 남편은 곁눈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괜찮지? 병원 홍보도 되고 가끔 쇼인도 역할도 해줘야지. 그 한마디가 저를 가시밭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쇼인도 부부라는 말, 언제부턴가 농담처럼 웃어 넘기기엔 너무 잔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가 만든 이미지를 완성하는 소품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에 취해 돌아왔습니다. 넥타이도 제대로 풀지 않고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긴 채 제게 안겼습니다. 윤정아, 난 너밖에 없어. 다시 태어나도 너야. 그 말이 낯설게 들렸습니다. 우리가 사귈 때, 아니 결혼 초에 자주 듣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이 마치 방어막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책감을 숨기기 위한 진심 없는 말장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를 아는 채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침실 불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었고 그 속에서 저는 혼자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밤 침실에서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따라 많이 바쁘네. 병원 일 말고 뭐 다른 일도 해? 그는 눈을 피하며 웃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 나 못 믿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의 퇴근 시간과 동선을 몰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1시, 10시 반, 새벽 1시. 패턴이 없었습니다. 아니, 패턴이 없다는 것 자체가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그 사람을 바라보며 저는 처음으로 그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 윤곽도, 숨소리도, 심지어 베개에 묻은 그의 냄새까지도 낯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자고, 이야기하자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고. 그녀는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다고, 카페에서 보자고. 일주일 뒤 병원 앞 카페에서 김가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앉았습니다. 말보다 먼저 그녀가 꺼낸 USB 하나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사모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 USB를 바라봤습니다. 작고 가벼운 플라스틱 조각 하나가 제 인생 전체를 뒤흔들 증거를 담고 있었습니다. 여기 원장님과 제 사이 증거예요. 문자, 통화 녹음, 사진까지 다 있어요. 5년 동안 저랑 만났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5년. 제가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며 살아온 그 5년이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도시락을 싸고 밤늦게 돌아오는 그를 기다리던 그 5년 동안 그는 다른 여자와 함께였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러는 건데? 작년부터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자고 해도 핑계만 대고 그러다 최근에 알았어요. 새 여자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 미용사요. 유진이요. 저는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가영은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엔 적의 감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패배한 사람의 무력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증오도 아닌 그저 텅 빈 허무함이었습니다. 5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이 사모님이랑 이혼할 거라 믿었어요. 곧 이혼 서류 쓸 거라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전부 다. 저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고 그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이 이 작은 조각 안에 담겨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이걸로 뭘 하실 건가요?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에 USB를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영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모님, 용서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저는 그녀의 손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배웠습니다. 감정은 무기가 되지 못한다는 걸, 증거만이 무기가 된다는 걸, 저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사진, 영상, 녹음 파일이 폴더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찍은 사진, 함께 여행을 간 영상, 그리고 통화 녹음 파일. 저는 컴퓨터 화면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4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상간녀 소송.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 분할이 핵심입니다. 병원, 차량, 부동산이 남편 명의인가요? 최근에 병원을 형님 명의로 돌렸다고 들었어요. 세금 문제 때문이라던데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세금 때문이 아니라 당신에게 재산이 넘어가지 않도록 빼돌린 겁니다.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명의 신탁 입증이 쉽진 않지만 병원 운영 실태와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가능합니다. 심장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버리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도와드릴게요. 그런데 이 싸움 오래 걸릴 겁니다.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마세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뭐죠? 무너뜨리기 남편도, 그리고 남편이 만든 거짓된 세계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무너뜨리겠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변호사의 소개로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병원 계좌 이체 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탐정의 보고서가 이메일로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동선, 유진과의 만남 기록, 호텔 출입 내역이 쌓여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매일 평범한 아내처럼 행동했습니다. 저녁을 차리고 아이들을 돌보고 남편에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저는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분노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냉정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탐정이 이미 보고서를 보내왔습니다. 출장이 아니라 유진과의 제주도 여행이라고. 리조트 커플 패키지 2박 3일. 저는 아무렇지 않게 그를 배웅했습니다. 잘 다녀와요. 조심히. 남편은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금방 올게. 아이들 잘 챙겨. 저는 웃었습니다. 그가 문을 나서는 순간 제 입가의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주도까지 따라가 주세요. 모든 걸 기록해 주세요. 그 3일 동안 저는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을 받았습니다. 해변을 걷는 두 사람,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는 장면, 리조트 수영장에서 장난치는 모습. 저는 그 모든 걸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증거 1, 증거 2, 증거 3. 남편이 돌아온 날 저는 평소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는 피곤한 척하며 소파에 누웠습니다. 출장 어땠어요? 힘들었어. 회의만 하루. 종일 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걸 폭로할 것입니다. 2주 뒤 김가영이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만나자고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카페로 갔습니다. 사모님, 저 유진이도 만나봤어요. 그 여자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원장님이 유진한테도 곧 이혼할 거라고 말했대요. 그런데 저한테도 똑같은 말을 했거든요. 5년 동안 유진이도 속았다면서 증거 있대요. 문자, 통화, 영상.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똑같은 대본으로 여러 여자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유진이가 저한테 문자 보냈어요. 자기도 원장님한테 속았다고 만나자고. 사모님도 같이 만나실래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제요? 오늘 밤이요. 원장님이 유진이랑 약속 있대요. 그 레스토랑에서. 며칠 전 탐정이 알려준 정보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가는 레스토랑,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이탈리안 레스토랑. 저는 김가영과 함께 그곳으로 갔습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유진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유진 씨, 오늘 원장님이랑 약속 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가영도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저도 왔어요. 세 여자가 레스토랑 입구에 섰습니다. 곧 남편이 도착할 것입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유진을 보고 웃으며 다가오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윤정아? 여기 왜? 당신이랑 유진 씨 약속 있다고 들었어요. 저도 참석해도 될까요? 가영이 옆에서 나왔습니다. 저도요. 원장님.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유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USB를 꺼내 그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5년간 김가영 씨랑 만난 증거, 1년간 유진 씨랑 만난 증거, 제주도 여행 사진, 병원 계좌에서 유진 씨한테 이체 안내요. 전부 다 여기 있어요. 남편은 USB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정아. 이건 말하지 마요. 변명도 사과도 필요 없어요. 내일 소장 접수할 거예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 받으세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가영도 따라왔습니다. 유진은 그 자리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이혼 소송, 명의신탁 해지 청구,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을 형 명의로 돌려놨지만 우리는 병원 실제 운영자가 남편이라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급여 지급 내역, 환자 진료 기록, 모든 서류에 남편 서명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혼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 싸움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겼어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는 저를 공격했습니다. 내조를 소홀히 했다. 가정에 무관심했다. 온갖 거짓말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호텔 영수증, 통화 녹음, 사진, 영상, 계좌 이체 내역. 재판장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남편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능력 있으면 여자 좀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가정에 소홀한 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당신 말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능력으로 만든 병원을 당신 없이 다시 키워볼 생각이에요. 재판은 석 달간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번 출석했고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가영도 증인으로 나왔고 탐정도 증언했습니다. 남편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졌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일부 인용, 병원 소유권 일부 재개 이전, 명예신탁이 인정되어 병원 가치의 30% 상당액을 현금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재산 분할 60대 40. 제가 원하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제 몫은 찾았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이혼했대요. 외도 때문이래요. 간호사랑도 만나고 미용사랑도 재판에서 졌대요. 돈도 많이 뜯겼다던데. 저는 그 말들을 듣고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진실이 밝혀졌다는 것, 그리고 저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결 후 남편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윤정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내가 이렇게 될 줄은.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과는 이미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쯤 뒤였습니다. 윤정아, 내가 참았어야지. 남자가 다 그렇지. 이혼까지 할 일이었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게 시댁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몇 주 뒤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윤정아, 넌 정말 잘했어. 엄마가 자랑스러워. 저는 울었습니다. 판결 이후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저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습니다. 아빠가 왜 집에 안 오냐고, 왜 헤어졌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엄마한테도 너희한테도. 그래서 이젠 따로 살기로 했어. 큰애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우리는 잘 살 거야. 저는 새로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결혼 전 경력을 살려 광고회사 기획팀에 들어갔습니다. 면접관은 제 이력서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공백이 있네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이제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첫 출근 날 사무실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제 이름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김윤정. 누군가의 부인이 아니라 제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적응했고 저도 서서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저는 다시 제 이름으로 일했습니다. 어느 날 카페에서 우연히 가영을 만났습니다. 그녀도 병원을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사모님, 아니, 윤정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당신은? 저도요. 새로 시작했어요. 다른 병원에서.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잘 살아요. 윤정 씨, 당신도요.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더 이상 얽힐 일도 만날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이들은 새 학교에 적응했고 저는 회사에서 첫 프로젝트를 성공시켰습니다. 인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아픔도 상처도 시간이 지나며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웃으며 뛰어다녔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던 분노도 슬픔도 모든 게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름도 피곤한 눈도 모든 게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압니다.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저는 병원 근처를 일부러 지나가지 않습니다. 지켜야 할 건 그 건물이 아니라 제 마음과 아이들의 웃음입니다. 우연히 그 거리를 지나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간판이 보였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여전히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제 앞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는 몰랐지만 적어도 뒤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건 당신이었습니다.